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이라는 말에 속아서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애초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습니다만 송금한 돈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네. 기자들과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오늘? 네. 일단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사실의 바탕에 거짓 없이 조사 임하겠다라고 했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만약 공천과 관련이 있다면 처음부터 자신이 의심을 했을 것이다. 공천을 바라고 준 돈은 아니다. 선거 관련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준 시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또 업무행사 방해 이런 겁니까? 업무방해? 네, 업무방해. 네.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는 이렇게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그 여성의 그 자녀들의 어떤 취업 관련해서 알선. 네네. 그렇게 한 게 법적으로 직권남용죄가 되는지는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본래 그 시장의 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그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은행에서 빌린 돈 외에 1억 원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아하.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이 공직선거법 47조의 2에 보면은 이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이 있어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공천이잖아요. 예. 공천 관련해서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그런 공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어떤 재산상 이익 아니면 공사의 그 직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거나 또 받을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 되는데요. 이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만약 윤장현 전 시장이 이렇게 돈을 준 것이, 예. 돈을 빌려준 것이, 이런 그 공천 관련된 그런 공천과 관련해서 준 것이라면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게 이제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입증하죠? 증언자라든가 혹은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그걸로 판단한 건가요? 오늘, 이제 입국하면서, 윤장현 전 시장이 입국하면서 본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됐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할 테고, 그리고 또, 이미 지금, 체포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그 여성의 어떤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왔고, 또 휴대전화 내용도 지금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좀 흘러나오는 그런 보도 내용들을 보면, 수백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자체도 윤장현 시장의 이야기와 달리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공천 잘 되길 바랄게요. 이런 메시지도 있었다고 하니까. 단순히 추상적인 그런 메시지인지 예. 아니면 그 외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 많이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손수호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4억 5천 중에 1억 원은 개인한테 빌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만일 그 1억 원을 당신이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역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혹은 뇌물죄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윤장현 전 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 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함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다만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윤장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줬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다소 조금 과한 해석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권양숙 여사가 실질적으로 민주당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 이야기가 오히려 주고받았다는 게 오히려 사실일까? 오히려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면 오히려 윤장현 시장이 안 속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내가 그렇죠? 만약에 공천이었다면 이렇게 공천 내 거였다면은 통장으로 줬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이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라는 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과연 선거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네. 있는 것 같아요. 또 의심을 사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윤장현 전 시장이 그 해당 여성에게 그 송금을 하는데 한 번에 다 한 게 아닙니다. 나눠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송금된 그런 그 시점을 보면은 그때 이 해당 여성이 윤장현 시장에게 어떠한 말을 했다. 어떠한 특정 발언을 하면 그 후에 송금이 된 이런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 이 4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윤장현 전 시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불출마 선언 직후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돈이 4억 5천만 원을 건네진 게 뭔가 본인의 어떤 출마 또는 본인의 공천과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 이 말에 속아가지고 그 사기친 여성의 자녀들을 취업 알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임시직하고 기간제 교사로 취업이 됐고. 네, 취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윤장현 전 시장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본인이 해명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해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어떻게든 이 얘기를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그냥 쉽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쉽게 속았다면은 글쎄요. 그러면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까운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런 의문도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변명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다른 범행 의도라든지 범행 동기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 얘기를 자신의 변명으로 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 10일인데 이 사이 안에 어떻게 기소가 될까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해당 여성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보도가 되면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한 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안을 유지한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한 그런 책임 추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윤장현 전 시장의 이야기 중에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런 건데. 예.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는데 이 사실을 감추고 싶고 조용히 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한 건데 그렇다면은 과연 그 두 혼외자를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는 게 이 문제를 정말 조용하게 만드는 일인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게 윤장현 전 시장의 어떤 해명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차라리 의문스럽습니다. 해외로 내보내야 돼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달라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 오히려 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취업을 시켜달라는 얘기로서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자신의 사건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에 군품을 로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건 이번 폭행 사건 아니고 그 전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2015년 사건이고요. 이제 일단 문자 메시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양진호 회장이 부하 직원들과 오고 간 문자 내용을 이 셜록과 뉴스타파 등지에서 확보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사들 먹일 돈 5천만 원을 보냈다. 아까운 피 같은 돈이 그 XX들 입으로 상당히 저속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예, 들어갔다. 중앙지검에 이미 나가서 성남으로 사건을 돌렸고 성남에서는 나를 시비 거는 것을 빼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이번에 어깨 너머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를 배워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명절 때 기프트 카드를 뿌렸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한 건 맞아요? 그래야 이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네. 그 당시에 이제 양진호 회장이 컨텐츠와 관련돼서 저작권 문제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애니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컨텐츠 제작 업체로부터 피소를 당했던데요. 이 사건이 중앙지검에 접수가 됐고 그것이 이제 문화체육부에
이 사법경찰관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문화체육부의 저작권 관련돼서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있는데 그래서 문체부로 사건을 일단 내려보냅니다. 그래 놓고는 이 와중에서 중앙지검에 있던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이송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사실 뭐 사건은 피의자가 있는 곳이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지청으로 이송되는 게 맞기는 한데 시기상으로 보면은 돈을 줬다라고 문자 메시지에서 밝힌 시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이 좀 커 보이긴 해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네, 임모 씨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임모 씨를 통해 가지고 돈을 지금 중앙지검에 줬느니 뭐 성남지청에 줬느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배달 사고 가능성은 없나요? 보통 뭐 검찰 또는 법원에 돈을 줬다 이런 경우 이런 뭐 일들이 가끔씩 터져요. 그런데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건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뭐 이런 일이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예. 또 두 번째, 검사가 아니라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세 번째, 검사가 아니라 전직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실제로 돈이 전달된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 다음 그 경우부터는 약간 좀 이상해집니다. 이 양진호 회장이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짓 행세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브로커 전달인데요. 브로커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그 브로커가 직접 그 해당 검찰청의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럼요. 예. 네, 이 부분이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직원하고 양진호 회장이 나눈 카톡 보면은 돈을 보내라 하니까 보냈다고 그랬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그렇죠. 어쨌든 간 건 같고 그러면은 뭐 브로커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게 연결됐을 수도 있는데 그 서초동에 이런 브로커들이 많이 있어요? 브로커가 많고요. 제가 심지어 그 YTN에 있는 그 상암동 예. 지난주에 상암동 커피숍에 있는데 예. 제가 바로 옆 테이블에도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특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5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 얘기가 조금 신뢰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중앙지검이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많이 내려보내요, 사실은. 그리고 사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건 이송 같은 경우는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좀 해보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니까 그 양진호 회장이 이제 고소를 당한 이 사건이 보면은 그 임모 씨라고 말한 그 사람 그분은 벌금형을 맞았어요. 700만 원의 벌금형을 맞았는데 최종적으로 양진호 회장은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딱 이 양진호 회장이 문자 메시지에서 말하는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점은 분명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검찰이 나서 수사하면 쉽게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현재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검찰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당시 검찰에 있었던 관할 수사부에 대해서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말고 그 폭행하고 갑질하고 한 것은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재판 지난 5일에 구속 송치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직은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고요. 예.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권 얘기해 봅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늘 마지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좀 무지막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런데 본인은 문재인 정권이 무지막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노총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김정은만을 기다리고 있고 전직 대법관은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 전직 기무사령관은 목숨을 끊었다. 언제까지 죽어나가야 망나니 칼춤을 끝낼 것이냐. 뭐 이렇게 아주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장 그 밑에 달린 뭐 댓글을 보니까 뭐 무지막지했던 건 박근혜 정권 아니었느냐. 일본과 일본 기업을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재판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그러면 사법농단이라든지 또는 그 사법농단을 빌미로 해서 국무총리직을 거래하거나 뭐 상고법원을 거래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이 무지막지한 게 아니고 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김정은을 기다리고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 아니었냐. 선거 때마다 김정은이 총쏘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꼬집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전직 기무사령관과 관련해서는 현직 때 이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 사찰한 혐의였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뒷조사한 것이 과연 군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었느냐. 그래놓고 무슨 게 말이 많으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오히려 고인을 욕되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김성태 대표 어쨌든 오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동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뿌듯하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당 대표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측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렇게 말을 했네요. 제 자신을 중심에 세우고 저의 정치적 꿈이나 목적을 위해서 절대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 1년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이나 당원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이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뭐 내년 1월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간다는 얘기 같은데? 저도 나간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뭐 예. 본인의 자랑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예. 나 잘했지 않냐. 자세히 생각해보고 이제 내가 나가면은 날 좀 찍어달라 이런 말로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랑 네. 많이 했어요 오늘. 예, 자랑 많이 했어요. 심지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찍으면서 뭐 이제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정 관련 의혹 제기, 관제 개헌 반대, 통일대교 농성투쟁 이런 것들을 성과로 들었는데 이게 성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이제 원내대표 선거인데요. 네. 김학용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양자 대결이라고요. 다른 후보들은 사퇴한 모양이죠. 일단 뭐 두 사람 양자 대결로 지금 좁혀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김학용 의원은 이 의원 비서관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도의원을 거쳐서 국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자신을 정치 흑수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소통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역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 확장성도 있고 또 자신이 이 원내대표가 되면 보수 진영 최초로 여성 원내대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보수 통합의 최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아마 지금 친박계 쪽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래도 좀 비박계 쪽의 지지세가 강한 김학용 의원과 친박계의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어떤 세대결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면서 최종적인 어떤 캐스팅 보트는 이 중립 지역의 표심 혹은 TK 지역 표심이 판가름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파 싸움 하면 안 된다. 후보들이 다 그런 얘기했는데 결국은 친박 비박 대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개파가 없어지겠습니까? 원래 존재했던 개파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뭐 잠시 뭐 비난 여론이 있으면 잠복할지 몰라도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등을 통해서 결국은 개파색은 드러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개파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개파 싸움을 하지 말자였으니까 네, 싸움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지금 당장 싸움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린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 선거는 뭐 당원들, 대의원들 혹은 뭐 국민들도 참여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만은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만 선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쉽게 또 예측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뭐 본인들의 입장을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경우 잘 없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친박계의 지지를 많이 받는 나경원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본인이 대중적 인지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이 투표하는데도 대중적 인지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문입니다. 예, 그건 좀 의문인데. 본인 장점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친박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번에 국회의원 된 자유한국당 많은 특히 초선 의원들 또 TK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그때 공천에 누가 힘을 썼느냐. 그쵸. 뭐 이런 것 때문에 친박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네.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